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정혜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영어영문학이라고 하는 전공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영문과에 오면 어떤 식으로 이제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하는지 여러분들께서 체험을 하실 수 있게 짧게 이제 모의 강의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영어영문학과의 교육 목표에 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영어 뭐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등의 그런 어떤 실용적인 그 역량을 여러분들께서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영어학이나 영미문학과 문화연구, 그리고 영어 교육에 관련된 그런 어떤 심층적인 강의들을 진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영어권 문화, 그리고 이제 관점 이런 것을 그러니까 습득을 할 수 있게끔 돕는 그런 강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영미 문화 관련된 그런 어떤 내용만 다루다 보니까 이게 나랑 좀 무슨 상관이지? 뭐 나랑 어떻게 뭐 연관이 있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영미 문화 그리고 이제 그곳의 관점을 우리가 습득을 함으로써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를 같이 이렇게 좀 탐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비판적인 시각을 키울 수 있게 돕는 학과가 영어영문학과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영문과의 교육과정에 관해서 이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제 그 신입생분들과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해보면, 왜 영어영문학과에 왔어요? 뭐, 영어영문학과에 와서는 어떤 수업을 들을 거라고 예상을 하셨나요? 이런 어떤 질문을 드리면은요, 그냥 뭐 영어가 좋아서 아니면은 영어를 공부하는 곳으로 알고 있어요. 내지는, 그냥 이제 회화라든지 뭐 이런 거를 조금 더 배우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제 그 고등학교에서도 보면 이제 그 교과서 위주의 그런 그 과목을 들으신 분들도 많지만 뭐 학교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뭐 어떤 문학에 관련된 그런 수업을 듣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영어영문학과의 교육과정을 보면 크게 4개의 영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음을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이제 영미 문학, 그리고 문화 연구에 관련된 교과목도 있고, 그 다음에 어학 관련된 교과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사를 이제 진로로 설정하신 분들을 위한 영어 교육 교과목도 있고, 이제 그 회화라든지 작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러니까 연습하실 수 있는 실용 영어 과목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이렇게 그 이제 1학년 때서부터는 사실 여러분들이 긴 호흡의 그런 글을 읽는데 그렇게 익숙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짧은 단편 소설들 위주로 그러니까 문학이란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며 어떻게 비평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에 관해서 소개해드리는 그러니까 뭐 수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매체가 워낙 이제 문학 연구에서도 중요한 그런 어떤 텍스트로 여겨지기 때문에 매체와 문학의 관계를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교과목도 있고, 뭐 영문학개론이랑 미문학개론 등의 과목에서는 그러니까 문학사 관련된 이제 그 문학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어떤 시기에는 어떤 작품들이 쓰여졌는지, 뭐 어떤 작가들이 활동했는지 이런 과목들도 이제 그 포함이 되어 있음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영어학의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영어의 소리를 공부하는 음성학 관련된 강의들도 있고요. 뭐 단어의 뭐 작은 부분을 이제 그 공부하는 형태론, 그다음에 이제 문장 구조를 공부하시는 통사론, 의미를 이제 같이 살펴보시는 의미론 수업, 그다음에 이제 대화법에 관련된 그러니까 화용론 수업이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교육 관련돼서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이제 교사를 희망하시는 분들 위주로 수업이 운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3, 4 영역에서 주로 고학년 위주의 이런 어떤 강의가 개설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용영어의 경우에는 주로 원어민 교수님들과 하는 수업인데요.
뭐 회화라든지 장문이라든지 아니면 뭐 발표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이제 그 역량을 연습할 수 있는 강의들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교육과정의 로드맵을 보시면 사실 좀 그 다양한 그런 어떤 트랙들이 설치되어 있음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어요. 이제 그 영문학에 너무나 관심이 많아서 계속 공부하고 싶다. 나중에는 뭐 연구자 내지는 뭐 교수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학문 후속 이제 그 트랙을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계시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꼭 교사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교육 관련된 분야로 좀 진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영어 교육 및 출판 인재 그 트랙을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 이외에는 그냥 일반 기업이라든지 뭐 이제 뭐 마케팅이라든지 금융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종사하시고 싶은 분들은 뭐 이제 경영이나 경제 뭐 기타 등등의 그러니까 부전공, 복수전공을 선택을 해서 이 트랙을 이제 그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공기업이나 뭐 이제 국제기구라든지 뭐 외교부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이제 좀 일을 하고 싶다.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 공공외교 연계 전공이 새로 개설이 되면서 이제 뭐 이것을 이제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뭐 문학을 공부하고 뭐 어학을 공부하고 뭐 이제 실용 영어를 공부한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다양한 그 이제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훈련을 하고 그러니까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그런 어떤 교육 과정들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그런 어떤 수업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실 이제 가장 그 이제 기본적인 게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문학을 어떻게 공부를 할까? 문학의 그 어떤 요소는 무엇일까? 이런 거를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뭐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그런 얘기 가장 많이 하죠. 야, 무슨 일 있었어? 뭐 어떤 일이 일어났대? 그 다음에 이제 뭐 영화 같은 것을 보면 그거 어떻게 끝났대? 결말은 뭐야?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사실 이제 그 어떤 전공자가 아닌 일반 독자로서 이제 문학을 우리가 살펴볼 때는 줄거리에 상당히 그러니까 집중을 하게 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가 가장 이제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지만 사실 문학 연구에서는 여기에서 지금 보실 수 있다시피 되게 다양한 요소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줄거리도 이제 문학의 어떤 한 요소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줄거리 이외에도 그러니까 character, setting, point of view, 뭐 style, theme 이런 게 이제 다른 그런 어떤 기타 요소라고 이제 보시면 될 텐데요. 그러니까 줄거리도 당연히 중요하죠.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사실 인물도 못지않게 뭐 다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인물도 이제 중요한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주인공이 누구냐, 그러니까 주인공을 대하는 작가의 태도는 어떠냐, 뭐 객관적으로 그려내고 있는지 아니면은 좀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풍자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은 조금 연민의 그런 어떤 대상으로 그러니까 독자들의 어떤 동정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으로 뭐 이제 이렇게 그려내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제 그 부수적인 인물들은 누가 등장을 하는 것이며 그러니까 똑같은 줄거리인데 만약에 주인공이 남자일 경우와 여자의 경우,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이제 성별의 차이가 있을 때 독자들이 그 이제 작품을 대하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이제 관점이 내지는 반응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물도 어떻게 보면 작품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고요. 뭐 이제 다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 뭐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면 배경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줄거리는 똑같은데 근데 이제 그 배경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21세기 서울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와 뭐 18세기 영국으로 이제 설정되어 있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두 이야기 기본적인 줄거리는 똑같고 기본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똑같더라도 배경의 차이 때문에 결국은 그 작품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작품을 읽을 때 이게 어떤 주인공이 자기 이야기를 서술해 나가는 1인칭인지 아니면은 뭐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이렇게 뭐 서술이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도 다 결국에는 작품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요소들을 우리가 다 살펴보면서 사실은 작품을 분석을 해야 하는 게 기본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뭐 수업을 듣는 학생들한테 가장 먼저 알려드리는 게 무엇이냐면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책을 읽는 걸 다 잊어버리세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이제 줄거리 위주로 읽으셨기 때문에 이제 문학도로서 영문학도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작품을 접근을 하실 때는 좀 달리 접근을 하십시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close reading 내지는 active reading,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읽으시라, 아니면 아주 그러니까 세세하게 모든 요소에 좀 집중을 하면서 읽으시라라고 이렇게 이제 조언을 드립니다. 여기 밑에 뭐 간략하게 제가 이렇게 뭐 정의를 드려봤는데요. 사실 그 작가는 그러니까 주제, 그러니까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다 있겠죠. 근데 그것을 그러니까 독자들이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게끔 중간중간에 단서를 이렇게 남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어떤 이공 계열의 그런 그 이제 도서처럼 핵심은 이거야, 논지는 이거야, 뭐 이제 그 어떤 교훈은 이거야 이런 식으로 아주 직접적으로 제시해주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을 해보면 아, 이런 어떤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거였구나라는 그런 이제 그 방법으로 그러니까 그 교훈을 전달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독자는 되게 능동적인 독자가 돼야 돼요.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이런 식으로 수동적으로 어떤 그 지식이나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고 있지? 어떤 식으로 지금 그려내고 있지? 왜 여기에서 특별히 이 인물을 등장을 하는 거지? 왜 여기서 이런 대화가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 거지? 이런 것을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조금 그 이제 생각을 해 가면서 이제 문학 작품을 읽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뭐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하는 그런 어떤 독서와 영문학도로서 하는 그런 어떤 독서의 방법은 분명히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그 짧게 여러분들께 이제 그 시연을 할 강의는 제가 이제 그 영미문학이라고 하는 영미문학 특강이라고 하는 강의에서 그러니까 탐정소설 관련된 그러니까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영미문학 특강은 되게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제 그 강의를 운영을 하지만 이제 오늘은 그러니까 탐정소설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그 탐정소설이라고 하면 아니 대학까지 갔는데 웬 탐정소설 뭐야? 그러니까 영문학 수업이라면은 뭐 우리 막 셰익스피어 읽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뭔가 이렇게 그 영미문학의 고전을 읽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 탐정소설이라고 하는 장르는 대중문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많이 대중문학이라는 게 즐겨 읽는 그런 어떤 그 이제 종류의 문학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흥미를 느끼고 좋아는 하지만 아, 저거는 별로 이렇게 문학적인 가치는 없어 라고 이제 그 평가를 받는 게 워낙 일반적이다 보니까 정말 장시간 동안 되게 그 이제 뭐 그러니까 그 이제 학자들에 의해서 약간은 그러니까 등한시 되었던 그런 그 이제 문학 작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 20세기 중후반서부터 아니다, 이게 인기가 있는 이유가 있을 거야. 분명히 독자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뭔가 중요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대중의 어떤 호응을 이제 그 이끌어낼 수 있는 거지. 이것도 분명히 이제 좀 그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겠다라고 여겨져서 그래서 이제 한 20세기 중후반서부터는 아주 이 그 탐정소설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뭐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이 수업에서 하는 것은 그러니까 탐정 소설에 관해서 되게 사실 다양한 그런 어떤 정의 학자마다 다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탐정 소설이 무엇인지 아주 좁게 정의를 내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되게 포괄적으로 내린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가 이제 소개를 드리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이제 같은 이제 그 배를 탄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학기 동안은 어쨌건 그래서 우리도 나름대로 이제 그런 어떤 탐정 소설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자. 그렇지만 출발점이 필요하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보고 시작을 해보자라고 이제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그 해결되지 않는 사건을 이제 그 전제로 하는 그런 어떤 문학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 사건이 뭐 살인 사건일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거는 이제 아니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탐정이라고 하는 내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등장을 해서 여기에 나와 있듯이 피해자를 위한 정의 그리고 이제 사회를 위한 정의 구현
이런 것을 이제 추구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문학 작품이 탐정 소설이다라고 이제 우리 거기서 출발을 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기본적인 요소는 무엇인지에 관해 소개를 드리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결되지 않은 그런 어떤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고, 사실 이제 탐정이 되게 작품별로 그리고 작가별로 다양한 탐정이 등장을 해요. 우리는 뭐 쉽게 뭐 이제 셜록 홈스라든지 뭐 이런 류의 탐정만 이렇게 떠올리지만 연상을 이제 하게 되지만 사실 되게 다양한 그런 어떤 탐정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사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제 뭐 어떤 요소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처음에 이제 소개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다양한 그런 어떤 탐정들이 있는데 크게 우리가 이제 탐정 문학이라고 하는 장르를 연구를 할 때는 세 가지의 이제 캐러고리로 이제 분류를 한다. 그 중에 하나는 아마추어 탐정, 즉 무슨 면허증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어요. 누군가가 당신에게 탐정이요라고 이렇게 뭐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지는 않지만 뭔가 수사를 전개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경우에는 아마추어 탐정이라고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하고요. 아니면은 이제 탐정 문학이라고 하는 장르가 발전해 나가면서 그 이후에는 좀 이렇게 진짜 뭐 꼭 국가의 공인을 받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뭐 면허증을 내걸고 사무실을 열어서 탐정 사무실을 이렇게 운영하면서 그러니까 수사를 하는 그런 이제 사설 탐정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경찰이 어떤 수사의 주체가 되는 그래서 탐정 소설의 역사도 보면 이런 순으로 많이 그러니까 창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좀 일반인이 수사를 하는 그런 내용 관련된 탐정 소설이 많고 그 다음에는 이런 이제 탐정 그러니까 이제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수사를 하는 그런 이제 탐정들이 등장을 하는 이야기들이 그 이후에 이제 많이 쓰여지고요. 이제 경찰 수사하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도 CSI 정도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경찰 수사물이 TV에서도 되게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해 나갔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얘는 여러분들에게는 좀 적절치 않은 예일 수도 있어요. 예, 여러분들 고등학생이고 제가 너무 조금 유아틱한 그런 이제 예를 들여서 너무 죄송한데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 엉덩이 탐정을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2018년서부터 이제 방영이 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는 정말 인기가 많은 그런 이제 애니메이션 캐릭터이지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건 좀 우리가 탐정 소설의 기본 요소를 이렇게 좀 잘 파악할 수 있는 되게 유용한 그런 어떤 자료여서 일단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를 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이거는 지금 제가 여기 PPT에 띄운 내용은 이제 처음 시작하는 이제 노래예요. 노래 가사인데 뭐 다 읽지는 않을게요.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한 부분만 이제 보시면은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에 뭐 깨진 컵에 뭐 어지러운 발자국들 체크 뭐 다시 체크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아주 단서를 잘 수집하는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되게 훌륭하고 유능한 그런 어떤 탐정으로 일단 엉덩이 탐정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조그만 수상함도 바로 이거를 눈여겨보면서 그거를 캐치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되게 어려운,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은 풀기 어려운 그런 어떤 문제들도 한 번에 파헤친대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나와 있듯이 IQ가 1104. 그러니까 되게 높은 IQ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훌륭한, 정말 뛰어난 그런 어떤 지능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탐정으로 여기서 이제 제시가 되면서 그리고서는 범인은 뭐 바로 당신이야 라고 하면서 아주 쉽게 이렇게 이제 사건을 해결을 하는 정말 유능한 어떤 탐정으로 등장을 함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엉덩이 탐정은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얼굴이 지금 엉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특이한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이제 가스를 분출해가지고 범인을 이렇게 좀 이렇게 마비시키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이외에도 뭐 이제 7대3 가름말로 되게 젠틀한 그런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고 뭐 레이디에게 되게 친절한 그런 어떤 이제 인물로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뭐 되게 조그맣게 표지가 나와서 잘 보이실런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그 주로 사건들, 뭐 과자의 도난이라든지 카레 사건이라든지 이런 그 미스테리한 사건들을 풀어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그 하얀 말티즈 개 보이시죠? 그 개가 사실은 경찰이에요. 말티스 서장님인데, 그러니까 되게 무능한 그런 어떤 경찰로 제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이제 수사를 제대로 진행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늘상 이 엉덩이 탐정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어떤 인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능한 경찰이 특히 초기 탐정 문학에서는 되게 중요한 그런 어떤 요소로 이제 그 작동을 하는데, 이 엉덩이 탐정에서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유능하고 막 예리하고 막 뛰어나고 막 이런 어떤, 그러니까 엉덩이 탐정 대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조금 인간다운, 그러니까 뭐라고, 우리가 더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이 옆에 그 조수 브라운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엉덩이 탐정은 지금 IQ가 1104잖아요. 그러니까 감히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경지에까지 이른 그런 인물로 그려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공감하기에는 너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 가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브라운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그러니까 등장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지금 이렇게 그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뭐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과제를 독자들에게도, 그러니까 시청자들에게도 줘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엉덩이를 찾아라 하면서, 그러니까 지나간 장면에서 이런 초록색 엉덩이가 뭐 몇 개 나왔고 뭐 어디서 나왔는지 이런 거를 한번,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생각해 봐라, 이런 어떤 과제를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인터랙티브한 그런 어떤 문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독자들까지도, 그러니까 뭐 이 경우에는 시청자이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르가 이제 그 탐정 소설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 제가 이제 그 PPT에 좀 빠박 이렇게 뭔가 잔뜩 기재를 해 놓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 탐정 문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렇게 읽을까, 왜 이렇게 좋아하지?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 그러니까 작품들을 읽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시간을 허비하기도 하지? 그러니까 그런 것에 관해서 이제 윌슨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비평가가, 그러니까 1944년에 이렇게 이제 그 산문을 쓴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일부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문학하면 여러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정말 그 우주에 대한, 내지는 인간에 대한 정말 그러니까 심오한 그런 어떤 가치들을 전달을 해줘야 돼. 내가 이걸 읽고서는 막 감동을 받아야 되고, 막 뭔가 이렇게 되게 추상적인 그런 어떤 심오한 가치들을, 그러니까 문학을 통해서 전달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고정관념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 대비 탐정소설은 너무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조금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왼쪽에 나온 것처럼 너무나 이게 그러니까 형식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건이 있고 사건을 해결하고 사건이 종결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되게 반복적이고 이제 그 형식적이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뭐 이렇게 뭐 다양성을 다양한 줄거리를 갖고 있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인기가 많지? 내지는 그러니까 인물이 거의 대부분이 flat character, 되게 평면적인, 되게 일차원적인 인물들이 등장을 한다라는 거죠. 아주 선하거나 아주 악하거나. 근데 사실 인간사에서 아주 선하거나 아주 악한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복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인물 유형도 그러니까 일차원적이고, 뭐 문학 작품 보니까 그렇게 막 아름다운 그런 어떤 문체로 쓰인 것도 아니고 되게 심오한 진리를 알려주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탐정 소설을 많이 읽지? 라는 그런 어떤 질문을 던져보니, 이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결국에는 도출한 결론이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이 그 탐정 소설이 특히 19세기 이후서부터 많이 쓰여지게 되고 되게 큰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게 됐는데, 우리가 19세기 영미 사회를 살펴보면은 상당히 이제 조금 혼란의 그런 어떤 시기였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러니까 19세기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대영 제국이 막 이렇게 이제 번영을 하고 세력을 확장해 나가면서 뭔가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뭐 이런 면모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러니까 사회 구조적으로 봤을 때 되게 많은 변화가 일고 있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산업혁명도 일어나고 막 과학도 막 그때 막 발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술도 막 이렇게 새로운 기술도 도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는 주로 그러니까 농경제 위주로, 그러니까 농장에서 일하고 뭐 이런 그 이제 그 사회였는데 19세기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막 공장에서 일하고, 그러니까 사회 구조 자체가 되게 변했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어떤 신에 대한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확신이 줄어들고, 과거만 해도 그러니까 신이 우리를 이렇게 창조해냈고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한 어떤 목적을 갖고 태어난 거야. 뭐 이런 어떤 그 믿음이 있었는데 19세기에 들어서게 되면서 과학이 발전하게 되고, 그러니까 신의 그런 어떤 존재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인 그런 어떤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증가했다라는 거죠. 신이 있어? 그럼 신이 날 만들어낸 거는 아니면 그럼 난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지? 왜 왔지? 이 세상은 뭐지? 나의 목적은 뭐지? 난 뭐 해야 되지? 그러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운 그런 어떤 시기가 19세기 이후에 그런 어떤 뭐 이제 영리 사회였다라는 거죠. 근데 혼란스러워요. 불안해요. 근데 이 탐정 소설을 보면은 늘 뭔가 사건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사회 질서를 이렇게 좀 파괴시킬 법한 그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데 짜잔 하고 탐정이 나타나요. 모든 사건을 해결을 해요. 그래서 다시 질서를 확립을 시켜놔요. 그래서 정의를 구현을 해요. 그러면은 마음이 안정이 돼요. 아, 그래. 착한 일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상을 받고 그러니까 잘못된 일을 하면은 벌을 받는구나. 질서라는 것은 늘상 회복이 가능하구나. 라는 그런 어떤 안정감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19세기 이후서부터 탐정소설을 뭐 이제 많이 읽은 거구나. 그런 어떤 안도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되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긴 하지만, 그런 어떤 취지로 이제 탐정소설을 많이 읽게 되었다라는 그런 어떤 결과를 도출해 냅니다. 여기 밑에도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literature of reassurance. 뭔가 그러니까 위로를 해주는, 그러니까 위안을 해주는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문학이 탐정소설이더라.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듯이, 그러니까 tradition of literature as culture and util.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름다움, 그러니까 그 이제 미적인 아름다움도 예술성도 추구를 하지만 utility,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면모도 있다라는 게 그 문학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이제 그 목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즐거움도 분명히 받죠. 탐정소설 읽으면서 재밌으니까 대중적으로 인기를 누렸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거기에서 얻게 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질서는 회복되더라. 그러니까 정의는 구현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너무 불안해할 필요 없어. 뭐 이런 어떤 이제 그 교훈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탐정 소설의 그런 어떤 이제 인기를 거기에서 발견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러니까 의견을 이제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그 제가 그냥 이제 그 다양한 탐정 소설을 이제 소개를 해 드리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단편 소설을 이제 통해서 샘플링도 많이 하지만 이제 역사적인 맥락 하에서 이제 탐정 소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기도 해요. 사실 그러니까 탐정 소설이라는 그런 어떤 명칭이 붙어서 이제 쓰여진 작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세기에서부터 쓰였지만, 사실 그런 어떤 비슷한 요소들을 담고 있는 작품들이 그 이전에도 많이 발견이 된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경, 이제 특히 이제 그 구약성서 등의 이야기를 본다거나, 뭐 그리스 로마 시대에 쓰여진 그런 여러 가지 신화를 이제 보면은 거기에도 이제 비슷하게 뭐 이제 그 잘못을 저지르면은 뭐 벌을 받는다, 뭐 착한 사람은 뭐 보상을 받는다 식의 그런 어떤 이제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뭐 여러분들 뭐 신화 같은 거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잘못을 하면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라는 그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이야기들이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그러니까 이제 그 문학을 쓰기 시작한 그런 어떤 이래로 그런 류의 작품들은 많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사실 이제 그 르네상스 16세기 즈음에 와서 셰익스피어가 활동하던 그런 어떤 시기에도 이런 뭐 이제 그 뭐 복수라든지 뭐 이제 그 죄와 벌이라든지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 희곡 작품이 상당히 많이 쓰였어요. 근데 사실 이제 그 복수 같은 경우에는 그건 정의 구현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죄와 뭐 처벌과 뭐 복수와 정의와 이런 복잡한 개념들에 관해서 그러니까 고찰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다가, 그러니까 18세기 즈음에 와서 여기 제가 이제 이미지도 이렇게 삽입을 해 보았는데, 그러니까 뉴게이트 캘린더 스토리스라고 하는 게 한 18세기 중반부터 되게 많이 쓰이게 되어서, 이게 무엇이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공개 처형 일정을 담고 있는 그런 어떤 달력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달력에 보면은 그러니까 뭐 언제 누가 공개 처형을 당할 그 예정인데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질렀으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 그 범인을 체포를 했으며, 그 다음에 이제 재판 과정엔 어떤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밝혀졌으며, 뭐 이제 하여튼 이런 내용이 담겨진
그런 이제 이제 달력들이 제작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범인이 죄를 저지르고 그러니까 이제 도망쳤지만 잡아가지고 재판을 치르고 이제 처벌을 이제 받게 되는 그런 요소들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탐정 소설은 아니긴 하지만 그런 요소, 비슷한 요소들이 담겨진 이야기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4, 5번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18세기는 여러분들 뭐 세계사나 뭐 다른 이제 수업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이제 뭐 영미권에선 유럽에서는 그러니까 이성의 시대, 뭐 계몽주의 사상의 시대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몽주의 사상이라고 하면은 뭐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의 어떤 역량을 되게 높이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성 논리력으로는 이제 해결하지 못할 게 없다. 그 정도로 무한한 그런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이제 뭐 이론 체계였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왜 엉덩이 탐정도 IQ가 1104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간의 그런 어떤 역량으로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해결해 낼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이제 생각들이 발전을 하게 되고, 그리고 19세기에 와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화로 인해서 사람들이 공장이 세워진 도시로 이제 몰려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당연히 자본주의라고 하는 사회 구조가 이렇게 확립이 되던 시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을 되게 많이 물질적인 이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잃을 게 많은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빈부격차도 생기게 되고, 이제 슬럼가도 이제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 계급에 대한 그런 어떤 이제 부정적인 시각도 이제 키워지게 되고, 그래서 뭐 경찰 조직도 그때 아주 확립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탐정 소설이라고 하는 장르가 이렇게 생겨나는데 되게 큰 기여를 했던 요소들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그러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룰 작품은 이 이제 아마추어 탐정 관련된 이제 작품 내용인데요. 사실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최초의 진짜 이 사람이 탐정이야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명칭 자체를 쓴 작품은 미국 작가이죠. 에드거 앨런 포의 The Murder in the Rue Morgue라고 하는 1841년 작품에 이 탐정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단어가 뭐 쓰이고, 뭐 이제 탐정 소설로 아주 엄밀히 말해서 이제 분류가 된 가장 최초의 단편 소설이 이 에드거 앨런 포의 이제 단편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파리에서 활동을 하는 이 듀팽이라고 하는 탐정 캐릭터를 이제 등장을 시키죠. 사실 이 듀팽은 뭐 사설 탐정 면허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의뢰를 받아서, 그러니까 요청을 받아서 도움을 이제 달라라는 그런 어떤 요청을 받아서 활동하는 그런 탐정으로 이제 그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경찰 조직과는 이제 좀 긴밀하게 이렇게 협조를 하면서 수사를 하는 그런 인물로 이제 그려지는데, 잠깐만요.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룰 작품은 그러니까 셜록 홈즈라고 하는 이제 캐릭터의 작품인데, 그러니까 상당히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조금 이따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특히 그러니까 이제 탐정의 종류가 많이 있는데, 특히 이 아마추어 탐정의 경우에는 더더욱 인터랙티브한 그런 어떤 면모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독자에게 약간 대결을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랑 대결을 할 것을 제안을 하느냐.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일단 죄를 저지른 자와 대결을 하는 거예요. 누가 더 이제 똑똑한지 우리 한번 겨뤄볼까? 너가 이렇게 죄를 저지르고 도망쳤는데 너가 범죄를 저지른 장본인이라는 것을 한번 밝혀보지 하면서, 그러니까 직접 단서를 이렇게 수집을 해서 뭔가 수사를 전개 나가는 그런 탐정 역할을 독자가 도맡아서 하는 그런 것도 장려를 하면서, 그러니까 작품 속에서도 분명히 탐정 캐릭터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작품 속에서 등장하는 탐정 캐릭터랑 또 누가 먼저 그러니까 수사를 그러니까 종결할 수 있는지 한번 겨뤄보자라는 그런 어떤 대결 구도가 이제 형성이 돼요. 그래서 저도 사실 탐정 소설 되게 즐겨 읽는데 한 번도 해결한 적은 없어요. 한 번 저는 그러니까 IQ가 그냥 평범하기 때문에 1104가 아니기 때문에 해결을 못 하는데, 그래도 늘 한번 시도는 해봐요. 이렇게 막 단서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막 좀 그러니까 주의 깊게 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여튼 해결한 적은 없으나 이렇게 인터랙티브한 그런 어떤 문학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요소들을 좀 제가 이제 정리해 봤는데 뭐 다 보지는 않고 일단 그 아마추어 탐정 같은 경우엔 제약이 없어요. 그렇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뭐 너도 나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나이나 뭐 이제 젠더나 뭐 계급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어떻게 보면 되게 민주적인 그런 어떤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고 뭐 당연히 뭐 교육이나 훈련을 받을 필요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그럼 사건에 연루가 되느냐? 자격증도 없고 경찰의 일원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이제 그 사건에 연루가 되지?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누가 요청을 해요. 그게 경찰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이제 그 사건의 피해자와 관련된 사람 아니면은 뭐 내가 의심을 받고 있는데 내 이제 그 누명을 좀 벗겨달라라는 그 어떤 요청을 받는다거나 해서 이렇게 그 관여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 나와 있듯이 그러니까 뭔가 되게 특이하고 독특한 면이 꼭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 되게 특별한 그런 어떤 지능을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지식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엉덩이 탐정도 그러니까 뭔가 위기에 이렇게 그 이제 그러니까 위기를 맞닥뜨리게 되면은 뿡 하면서 이렇게 가스를 방출해서 그 상황을 모면에 나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이 사람만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독특한 특징들을 그 아마추어 탐정들은 늘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이 사람은 아마추어이긴 하지만 늘 전문가보다 훨씬 유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건을 이제 제대로 잘 해결해 나가는 그런 어떤 특징들이 엿보인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마추어 탐정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 법한 그런 캐릭터는 뭐 이제 아가사 크리스티의 이제 이미스 마플가 그 이제 할머니 탐정 이제 또 이제 우리가 언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할머니 탐정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능 뭐 이런 거는 굳이 언급이 되지 않지만 되게 예리한 그런 어떤 관찰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미스 마플의 특징이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상당히 사교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위협적이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냥 자기 할머니한테 뭐 이렇게 터놓듯이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미스 마플은 막 머리가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경찰이 모으지 못하는 단서를 모아서 결국에는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제 인물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연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너무 제가 다른 부분에 이제 시간을 많이 이렇게 소요를 해서 그러니까 문학 수업은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룰 작품은 이 셜록 홈스가 등장하는 이제 단편 소설이에요. 사실 이 셜록 홈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1887년에 여기 나와 있는 Study in Scarlet이라고 하는 이 단편 소설을 제일 처음 이렇게 이제 독자들에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뭐 스스로를 이렇게 나 여기 있어요, 나 이제 탐정이에요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그 작품이 Study in Scarlet이라고 하는 이 작품인데요. 사실 그때만 해도 큰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이 1891년에 나온 Scandal in Bohemia라고 하는 이 작품에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그 대중적인 뭐 사랑과 뭐 관심과 뭐 주목을 받게 된 그런 어떤 작품이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이 셜록 홈스가 되게 자부심이 많아요. 나는 처음으로 사람들이 나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그런 어떤 탐정이야라고 하면서 되게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셜록 홈스 관련된 작품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 나와 있듯이 그러니까 이제 장편 소설은 4편 되고 주로 이제 단편 소설, 그러니까 56편에 달하는 정말 많은 그런 어떤 이제 그 단편 소설에도 등장을 하게 되고요. 대부분의 그 이제 그 배경을 보면은 그러니까 19세기 말, 그러니까 그리고 20세기 초, 그러니까 1880년서부터 1914년 그리고 이제 주로 대도시를 배경으로 해요. 런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갈등의 요소가 많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대도시라고 하면. 그러니까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어떤 이제 공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계급 때문이든 뭐 이제 어떤 뭐 젠더 때문이건 뭐 인종적인 이유 때문이건 그러니까 갈등의 요소를 많이 안고 있는 공간이 이제 그 도시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로 배경은 이렇게 대도시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세기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그런 어떤 그 사회적인 변화들이 있었던 그런 어떤 시기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왜 엉덩이 탐정에게는 브라운이 있었던 것처럼 이 셜록 홈스에게는 왓슨이라고 하는 그 이제 뭐 조수가 있지요. 왓슨이 주로 그러니까 이야기를 서술하는 그 내레이터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frame narrative, 액자 소설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왓슨이 와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제 우리가 수사가 뭐 시작이 됐는데 누가 와서 이걸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로 그 아주 훌륭하고 너무나 뛰어난 그런 어떤 그 셜록 홈스라고 하는 캐릭터가
어떻게 막 자기의 그런 어떤 기지와 막 지적인 역량을 발휘를 해서 사건을 풀어나가는지 옆에서 왓슨은 관찰할 뿐이에요. 평범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그 같이 그 홈스의 그런 어떤 막 뛰어난 그 수사력을 보면서 그러니까 감탄하는 그런 역할로서 이제 왓슨이 등장을 하는 거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셜록 홈스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았을까 뭐 이런 것에 관한 연구도 이제 되게 다양하게 그 이제 그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그 이제 학자들이 뭐 어떤 의견에 동의를 하냐면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 그 홈스라고 하는 그 캐릭터가 그러니까 그 19세기의 그러니까 영국 사회에 그 가장 이상적인 가치들을 이렇게 그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가치들을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큼 독자들이 그러니까 호응을 했고 공감을 한 그런 어떤 인물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도덕에 관한 그런 어떤 관점도 19세기 이제 후반에 그런 어떤 영국 사회를 대표를 하고 있고 내지는 정의에 관한 그런 홈스의 관점.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우리 21세기 산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이게 뭐 별것도 아닌 그런 어떤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19세기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어떻게 이런 방법을 그러니까 정말 과학적이다, 정말 체계적이다 뭐 이런 어떤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을 해 나가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과학의 그런 그 이제 그 과학적인 사고에 관해서 조금 더 이제 높이 평가하기 시작한 그런 어떤 19세기 사람들의 그런 정서에 더 잘 맞아 떨어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홈스가 인기를 많이 얻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주된 그 인물은 이 셜록 홈스와 이제 그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홈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이제 그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탐정 캐릭터들은 되게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평범한 일반인보다 훨씬 더 이제 그 많은 그런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데 이 홈스 같은 경우에는 화학이나 아니면 식물학 관련된 그런 어떤 그러니까 아마추어이지만 거기에서 뭐 학위를 받은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 이상으로 그러니까 어떤 그 이제 그 지식을 축적한 인물로 이제 그려지고 있고요. 상당히 막 실증적이고 이제 그 경험주의에 의거한 그런 어떤 인물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그 이성 논리, 뭐 추론 이런 거를 이제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누가 봐도 천재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냥 일반인으로서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대신에 이런 그 홈스는 일반인보다는 훨씬 높은 그런 어떤 경지에 있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문학에서는 공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홈스라고 하는 이런 천재 이야기를 읽어봐서 뭐해? 나랑 전혀 상관없는데 난 천재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공감을 할 수 없으면 그 작품을 안 읽어요. 그렇죠? 나랑 상관없으니까 나랑 관계가 없는데 재미가 없죠. 그러면 안 읽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홈스와 중간에 뭔가 이렇게 다리 역할을 해줄 인물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왓슨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왓슨도 뭐 아주 평범하진 않죠. 의사이고 뭐 어쨌건 어느 정도 그 사회적인 지위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홈스랑 비교해 봤을 때 좀 약간 공상가적인 그런 어떤 기질이 있고 좀 약간 감성적인 그런 어떤 부분이 있고 이제 근데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보통 사람 이상의 그런 어떤 지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을 테지만 수사력은 전무하고 이런 그래도 이제 홈스가 설명을 하면 이해를 할 수는 있어야 되겠죠.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전혀 이해할 수 없는데 이러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홈스가 그러니까 왜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해서 이렇게 결론이 나왔어라고 설명을 하면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지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그러니까 그려지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그 이제 다리 역할을 해주는 그런 어떤 인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작품은 이 Adventure of The Priory School이라고 하는 1904년에 나온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단 배경은 이제 그 대도시인 런던이지만 수사의 대부분은 이 North of England라고 하는 그러니까 영국의 이제 북쪽에 위치한 작은 이제 그 사립학교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어떤 작품이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보면은 지금 여기에 이제 그 등장인물들을 살펴보실 수 있는데 이제 그 귀족이죠. Duke of Holderness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뭐 사건을 약간 그 간접적인 방법으로 의뢰를 해 오는데 되게 이제 영향력이 이제 많은 그런 어떤 정치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그 이제 어린 아들이 그러니까 10살밖에 안 됐는데 이 프리오리 스쿨이라고 하는 이 사립학교에서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리게 돼요. 근데
뭐 납치한 사람들의 뭐 특별한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들을 찾아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제 사건을 의뢰해 온 거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이제 다른 인물들을 보면은 이 듀크에게는 제임스라고 하는 이제 뭐 비서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공작의 아들 아서도 지금 이제 행방불명이 되었지만 그 학교에 독일어 선생님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도 지금 같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거죠. 한꺼번에 2명이 지금 그 학교에서 사라졌으니까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는 맞겠구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추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되게 작은 허름한 여인숙의 주인인 루벤 헤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또 이제 부수적인 그런 어떤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작의 아내의 경우에는 지금 그러니까 부부가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내는 지금 프랑스에서 지금 휴가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장에는 없는 이런 어떤 그 사건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일단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화자는 그 왓슨이라고 하는 캐릭터인데 여기에 이제 그 홈스에게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먼저 사건을 이제 그 공작을 대신해서 이렇게 이제 의뢰를 해 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당신이 되게 그 사건을 잘 해결한다라고 그러니까 아주 널리 알려졌어요. 그러면서 and that you're prepared to work for the work's sake. 그러니까 그 사건 해결을 위해서 이 어린아이가 지금 없어졌는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찾는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건을 그러니까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해결을 하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 당신이 일을 한다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제 당신에게 사건을 의뢰를 하는데 근데 또 이제 특별히 이제 듀크가 당신에게 되게 큰 그런 어떤 금액을 그러니까 사건을 해결하면 지불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사건을 의뢰해 오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이제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서는 그러니까 홈스가 되게 기분 나빠하거든요. 뭐라고 이제 반응을 하는지 두 번째 페이지에 나온 지문을 보시면 You have been very remiss in not coming to me sooner. 아니 나한테 처음부터 왔어야지. 지금 애가 사라진 지 며칠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늦게 날 찾아왔느냐. 그러면서 질문을 하기를 But has there been official investigation? 근데 뭐 경찰이 수사를 하긴 했나요? 라고 하니까 답이 무엇이냐면 Yes, sir. And has proved most disappointed. 네, 하기는 했지만 이제 별다른 그런 어떤 것을 그러니까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아이는 아직까지 지금 실종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능한 그런 어떤 이제 그 경찰의 모습이 여기서 다시 환기가 되는 거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직접 홈스가 런던에 있다가 사건 의뢰를 받고 되게 분노를 하지만 방금 그 공작이 되게 거금의 그런 어떤 이제 금액을 지불을 해주기로 했어요. 사건이 잘 종결이 되면. 그래서 뭐 이제 처음 그 사건 의뢰를 할 때는 그러니까 이 어떤 되게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이 사건을 이렇게 받는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었다라고.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은 고귀한 그런 어떤 가치를 위해서 누군가를 돕기 위한 그런 어떤 이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로 사건을 받는다라는 명성과는 달리 어쨌건 금전적인 그런 어떤 요인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사건을 이제 맡아서 현장에 가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수사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이미지에서도 나와 있듯이 뭐 지금 자전거 뭐 이렇게 그 자국이 이런 식으로 나 있고 뭐 이쪽 사람은 뭐 아이가 지나가는 걸 못 봤다고 하고 뭐 저쪽 사람은 뭐 아무도 안 지나갔다라고 하고 뭐 이쪽 길은 뭐 이제 그 막다른 길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현장 조사를 통해서 이제 수사를 전개해 나가는 그런 어떤 내용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 여기서 자전거가 되게 중요한 그런 어떤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장치로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자전거가 왜 뭐 자전거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사실 자전거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1904년 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의 일종의 그런 어떤 발전의 상징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이제 많았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자전거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는 주로 마차만 타고 다니거나 그것도 아니면은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나 이렇게 뭐 마차를 타고 다니고 말을 타고 다녔지 나머지 평민의 경우에는 그냥 걸어서 다니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딘가를 가려고 해도 시간이 정말 많이 소요가 됐지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현대 사회로 들어서게 되면서 자전거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되게 평등하게 모든 사람들이 되게 손쉽게 구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그러니까 공간적인 이동을 더 수월하게 한 그런 어떤 것으로 이제 여겨졌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러니까 자전거가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현대 사회를 상징하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이제 뭐 상징물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뭐 발자국이라든지 뭐 이제 그 자전거 바퀴 자국이라든지 이런 거를 막 수사를 이제 막 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아이가 이제 그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그 모자를 발견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듯이 어디서 발견이 됐느냐? In the van of gypsies who camped on the moor. 그 들판에서 지금 캠핑하고 있던, 거기서 이제 그 머물고 있던 그 집시들의 그 이제 그 뭐 차에서 나왔다. They know where he is, the rascals. Thank goodness they're all safe and under lock and key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 집시들 저 나쁜 놈인데 저 사람들이 그 아이의 저기 모자를 갖고 있었는데 분명히 그 아이가 어디 있는지 알 거야. 근데 우리한테 말 안 하는 거야. 다행히 다 지금 감옥에 이렇게 이제 그 갇혀 있으니까 언젠가는 뭐 실토를 하겠지.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집시에 관한 그런 어떤 되게 차별적인 내지는 혐오적인 그런 어떤 발언을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집시 같은 경우에는 19세기 말 20세기까지도 그러니까 영국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조금 인종적인 타자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와는 다른, 그러니까 우리보다 열등한 그런 어떤 존재로 이제 여겼고, 우리와 다르고 우리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뭔가 이제 더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뭐 이런 어떤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19세기 말 20세기 초 영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제 왜곡된 사고방식이 이 작품에서도 지금 드러나고 있음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페이지에 가서는 저 경찰들 또 이제 무능한 경찰에 대한 그 이제 코멘트가 나오죠. They've done nothing locally. 그 지역에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서 그냥 저 집시들을 체포한 것 빼고는 도대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면서 막 이렇게 또 비판을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가서 현장 조사하는 그런 어떤 와중에 이제 자전거 트랙을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되는데, 왓슨은 그걸 보자마자 와, 우리가 드디어 새로운 그런 어떤 그 단서를 찾았네. 곧 아이를 이렇게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면서 막 되게 기대감을 이렇게 표하는데, 근데 홈스는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이거는 잘못된 그런 어떤 트랙이야. 아이가 타고 간 그런 어떤 트랙이랑은 자전거와는 다른 그런 어떤 바퀴 자국이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은 잘 알아차리지 못할 그런 그 내용, 그런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음을 이제 여기서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범하고 일반적인 왓슨, 그 다음에 그것보다 훨씬 더 유능한 그런 어떤 지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라면 보지 못할 그런 부분까지도 다 알고 있는 너무나 유능한 그런 어떤 홈스의 모습이 이렇게 대비가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뭐 우리 더 체계적으로 계속해서 나머지 그 들판을 한번 조사를 해보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19세기서부터 상당히 과학적인 그런 어떤 담론, 그러니까 과학을 되게 신격화하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홈스도 그냥 막 유추하고 뭐 누구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이제 뭐 증언을 얻고 이래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나름 되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어떤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독자들에게 되게 큰 뭐 호응을 받았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뭐 선생님의 시체가 발견이 되고, 뭐 이제 선생님의 시체 주변에서 그러니까 발자국이 발견되지만 그게 그냥 소가 남긴 그런 어떤 발자국인 게 밝혀지는데, 왓슨은 그걸 보고서 뭐야, 사람이 죽었는데 왜 사람 발자국이 없고 왜 소 발자국밖에 없어? 그러니까 소가 죽인 거야 뭐야? 뭐 이러면서 막 되게 혼란스러워하지만, 홈스는 이미 다 사건을 해결했어요. 나 이제 알겠다. 나 사건 해결했어. 근데 여기서 바로 밝히면 재미가 없으니까 얘기 안 해줘요. 그러니까 뭐 이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도 해결했는데 너, 그러면서 막 혀를 차면서 이게 아직도 모르겠어? 그러면서 근데 난 다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 가서 사건을 좀 이제 설명을 해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좀 약간 뭐 조사를 하는 것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여인숙의 이제 주인인 루벤 헤이스라고 하는 사람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루벤 헤이스에 관한 그 묘사를 보세요. 보면은 뭐 되게 야만적인 그런 어떤 눈을 가지고 있고, swarthy figures, 이것도 되게 비유적인 표현이었는데, 그러니까 피부색이 되게 그러니까 검었다, 뭔가 짙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백인이 아닌 뭔가 약간 그러니까 혼종된, 그러니까 혼혈인 그런 어떤 인물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뭐 순수한 그런 어떤 영국인들과는 차별화되는, 그러다 보니까 인종적으로는 우리와 좀 다른, 결이 다른 그런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시와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수상쩍은
뭔가 범죄 가능한 그런 어떤 그 인물로 지금 여기에서 표시가 되고 있음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죠. 계속해서 이 루벤 헤이스 잘못한 거 사실 이 순간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뭐 눈이 부리부리하고 그냥 피부색이 약간 짙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듯이 A more self-evident villain I never saw. 저 사람처럼 그러니까 악당인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 라고 보자마자 이렇게 이제 그 지정해 버리는 것.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종에 의거한 상당히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그런 어떤 그 이제 영국인들의 그 관점이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거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좀 설명드릴 내용이 많아서. 이제 그 수업 중에는 우리가 작품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론적인 내용도 같이 더불어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작품 관련된 그런 어떤 이론서의 일부를 이렇게 이제 그 발췌를 해서 같이 살펴보는데, 그러니까 이 이제 논문의 경우에는 그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그 인종적인 타자를 바라보는 그런 어떤 관점에 관련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논문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서 설명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그 토론을 하는 그런 어떤 시간을 이제 갖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맨 마지막 부분을 이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제 그 범죄자가 이렇게 밝혀지는데, 알고 봤더니 누구예요? 사건을 의뢰했던 그 공작이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라는 거를 밝혀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라고 상당히 혼란스러워하는 와중에 이제 결국에는 셜록 홈스가 그러니까 막 다 이제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주죠. 사실 자기의 비서로 이렇게 이제 그 데리고 있었던 그 제임스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그 혼의 자식이라는 게 이렇게 밝혀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 아들인데, 근데 얘가 이제 그 어떤 그 뭐 결혼하에서 낳은 아들이 아니다 보니까 법적으로 내 재산에 전혀 그러니까 이런 그게 뭐 이렇게 권한이 없어서 자기 남동생이긴 하죠. 그러니까 남동생을 질투해서 얘를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납치를 한 거였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거를 알매도 불구하고 둘 다 아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큰 아들이 그런 그러니까 죄를 저질렀음을 알지만 결국에는 그거를 밝히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수사를 그냥 경찰에 의뢰하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이제 방법을 선택을 했음을 그러니까 셜록 홈스가 다 이렇게 밝혀냅니다. 그래서 그 공작이 그러니까 내가 거금을 줄게, 제발 이거를 누설하지 말아달라라고 요청을 하지만 셜록 홈스가 아니 그거는 도덕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면서 딱 거절을 하고요. 그러면서 당신은 어떻게 아들에게 그 어린 아들 아르서에게 그런 그러니까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끔 둘 수 있느냐, 그것도 도덕적으로 너무나 큰 문제다라고 이제 막 이렇게 그 비난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그 침묵을 대가로 한 그 거금은 받지 않기로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작품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일단 내가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건은 해결을 했지만 그렇지만 이 내가 발견한 결과를 경찰과 공유는 하지 않을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결이 되냐면 그 제임스는 그러니까 동생을 납치를 했지만 결국에는 그냥 호주로 이렇게 그냥 멀리 보내는 걸로 이렇게 그 사건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그러면서 그 셜록 홈스가 이제 공작에게 어떤 제안을 하냐면, 이제는 좀 아내랑 화해를 하세요. 그래서 아서랑 그 어린 아들과 같이 행복한 그런 어떤 그러니까 이제 그 가족을 좀 되찾았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건이 일어나서 질서가 이렇게 뭔가 무너졌는데, 근데 아이도 찾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범죄자는 멀리 이렇게 격리되어서 떨어져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내와 화해하라는 그런 어떤 조언을 하게 되면서 가족이라고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의 가장 기본 구조가 되는 그 가족이 회복이 되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이제 작품이 마무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매듭이 다 이렇게 이제 지어졌어요.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우리를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해주는 가족의 회복, 어떤 그 사건의 그 해결, 그 다음에 범죄자의 격리, 처벌 이런 게 다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쵸, 정의 구현이 됐고 뭔가 깔끔한 그런 어떤 엔딩 같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게, 분명히 제임스가 납치를 했잖아요. 근데 그냥 호주로 보내지는 게 그게 격리야? 뭐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런 어떤 경제적인 도움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으니 뭐 그런 측면에서는 처벌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잘못을 했으면 감옥에 가야 되는데 그런 처벌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의 구현이 과연 맞을지 맞지 않을지에 관한 그런 이제 그 토론도, 그러니까 이제 그 영문학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진행을
이제 합니다. 사실 뭐 정의가 구현됐다, 정의가 구현되지 않았다, 정답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뭐 답이 없기 때문에 되게 답답하다. 뭔가 이렇게 교수님이 이렇게 딱 하나를 정해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분들도 간혹가다 계시지만 사실 그게 문학 수업의 어떤 묘미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이 그러니까 가장 어떤 주체적인 그런 어떤 그 해설자가 되어서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요소들을 이렇게 이제 그 한 대로 모아서 그러니까 이 작품에 대한 또 새로운 그런 어떤 뭐 이제 뭐 해설을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학문 분야가 이제 영문학이라고 이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도 되게 중요한 그런 어떤 작품에 대한 그 이제 해석, 분석을 제공할 수 있는 영문학도다라는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업들이 영문학과에서는 제공이 된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장시간 동안 이렇게 좀 다양한 설명을 드리고 제가 다룰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조금 빨리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하여튼 되게 그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집중해 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나중에 우리 이제 그 수정 캠퍼스에서 뵐 수 있는 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